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안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 군인들과 낭인들이 궁궐 안으로 난입해서 조선의 왕비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불태워버렸거든요. 국제법상으로도 인류 역사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만행이었죠. 그런데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대체 이 여자가 뭘 했길래 일본 제국이 이토록 두려워하고 제거해야만 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중심에 있던 명성황후, 민자영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성황후는 아마 두 가지 이미지 중 하나일 겁니다. 뮤지컬이나 드라마에서 보여준 일제에 맞서 싸운 비운의 국모, 아니면 역사책에서 비판하는 척족 정치로 나라를 망친 권력자 중 하나죠. 그런데 실제 명성황후는 이 두 가지 평가 사이 어딘가에 있었던 훨씬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고아로 자랐던 소녀가 어떻게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또 어떻게 일본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죠. 민자영은 1851년 경주 민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명문가는 맞지만 본가는 아니고 방계였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직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완전히 고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죠. 당시 양반가 교수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큰 어려움 없이 자란 게 아니라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눈치 보며 컸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 훗날 그녀의 정치 감각과 생존 본능을 키워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1866년 민자영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왕비 간택이었죠. 당시 고종은 즉위한 지 몇 년 안 된 어린 임금이었고 실권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쥐고 있었는데요. 대원군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외척 세력이 약한 집안에서 왕비를 뽑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방계 출신의 고아였던 민자영이었던 거죠. 대원군은 이 조용하고 배경 없는 소녀가 궁궐에서 얌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원군이 평생 한 선택 중 가장 큰 실수였어요. 16세의 왕비가 된 민자영은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대원군의 눈치를 보며 궁궐 생활에 적응하고 왕비로서의 역할을 배워나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정치적 감각을 키워나갔고 무엇보다 자신과 고종이 대원군의 그림자 아래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종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버지의 섭정 아래 있었고 실질적인 권한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명성황후는 이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택한 방법은 민씨 일족을 규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계 출신이긴 해도 민씨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고 곳곳에 친척들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명성황후는 이들을 하나씩 조정의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죠. 민씨 일족이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대원군 세력과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척 세력 다툼이 아니라 왕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권력 전쟁이었어요. 1873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을 설득해서 친정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대원군을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했죠. 이때 명성황후 나이 겨우 22세였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고아 출신 왕비에서 조선 최고 실세로 올라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정치력은 정말 대단했는데 단순히 민씨 척족만 믿은 게 아니라 조정의 여론을 읽고 고종의 마음을 움직이고 반대 세력을 하나씩 제거하는 치밀함을 보여줬습니다. 대원군이 물러난 뒤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은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대원군은 철저한 쇄국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었거든요. 서양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외국과의 통상을 거부하면서
조선을 닫힌 나라로 만들었죠. 하지만 명성황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세계 정세를 읽고 있었어요. 이미 청나라도 일본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변화하고 있는데 조선만 문을 닫고 있으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일본과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었는데 불평등 조약이긴 했지만 어쨌든 조선이 문호를 개방한 시작점이었죠. 이후 명성황후는 적극적으로 외교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일본에는 신사유람단을 보내 근대 문물을 시찰하게 했고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해서 신식 무기와 기술을 배워오게 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1882년에는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명성황후의 개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군사 개혁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어요. 일본식 군사 훈련을 받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근대식 군대였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구식 군인들을 완전히 소외시켰다는 겁니다. 별기군은 좋은 대우를 받고 제대로 된 급료를 받았는데 구식 군인들은 13개월 동안 녹봉도 제대로 못 받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받은 쌀마저 모래가 섞인 썩은 쌀이었습니다. 그러다 1882년 결국 폭발했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난 거죠. 구식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 별기군 교관이던 일본인들을 죽이고 민씨 척족들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이 와중에 명성황후는 목숨을 걸고 궁을 탈출해야 했어요. 여자 종들 옷으로 변장하고 밤중에 궁을 빠져나가 충주까지 피신했죠. 그 길이 얼마나 위험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한 나라의 왕비가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혼란을 틈타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겁니다. 군인들을 부추긴 건 아니었지만 상황을 이용해서 정계에 복귀하려 했던 거예요. 결국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진압했고 대원군은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명성황후는 다시 권력을 되찾았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 큰 교훈을 남겼죠. 개혁을 추진하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과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2년 뒤인 1884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이번엔 개화파 급진 세력인 김옥균, 박영효 같은 사람들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이들은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이 주도하는 점진적 개화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너무 느리고 민씨 척족의 이익만 챙긴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 무력으로 정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진압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이 명성황후에게 남긴 영향은 컸어요. 첫째,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조선 내부의 불만 세력을 이용해서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둘째, 청나라에 더 의존하게 됐습니다. 2번이나 청나라 군대가 위기를 막아줬으니까요. 이 시기부터 명성황후의 외교 노선은 청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성황후가 직면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청나라에 의존하면 할수록 조선의 자주성은 약해졌거든요. 청나라는 조선을 속국 취급하면서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정부의 중요한 결정에 청나라 대표인 위안스카이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실질적으로 조선은 청나라의 보호국 같은 상태가 되어갔죠. 명성황후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었지만 당장 일본의 위협을 막으려면 청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894년 동아시아 정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의 발단은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진압을 요청하자 청나라가 군대를 보냈고 그러자 일본도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했죠. 결국 두 나라가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전쟁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청나라가 일본에게 완패한 거예요. 아시아의 최강국이라고 여겨지던 청나라가 신흥강국 일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결과는 명성황후에게 재앙이었어요. 그동안 의지하던 청나라가 힘을 잃었고 이제 일본이 조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됐거든요. 일본은 전쟁에서 이긴 뒤 노골적으로 조선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자기들 영향권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내각을 개편하라고 압박했고 친일 정권을 세우려고 했죠. 하지만 명성황후는 저항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꺼낸 카드가 바로 러시아였어요. 당시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펼치며 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고 싶어 했거든요.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조선에 관심을 보이자 일본은 견제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명성황후는 러시아 공사관과 긴밀히 교류했고 러시아 군사 고문을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조선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일본의 대륙 진출이 막히게 되거든요. 일본 정부와 군부는 명성황후를 완전히 제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명성황후만 없으면 조선을 쉽게 장악할 수 있었거든요. 고종은 우유부단했고 민씨 세력도 명성황후 없이는 힘을 잃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역사상 유례없는 만행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왕비를 직접 죽이는 거였어요.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 군인들과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궁녀들을 위협해 명성황후가 어디 있는지 찾아냈고 결국 오코루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했죠. 명성황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무장한 자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명성황후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시신을 끌고 나가 나무를 쌓아놓고 불태웠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약소국이라지만 한 나라의 왕비를 외국 군인들이 궁궐에 쳐들어가 살해한다는 건 국제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일본을 비난했고 서구 열강들도 일본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뻔뻔하게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어요. 형식적인 재판을 열었지만 주동자들을 모두 무죄 방면했죠. 조선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살아생전에도 엇갈렸습니다. 민씨 척족 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개화 정책 때문에 혼란이 생겼다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참혹하게 살해당하자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고 명성황후는 일제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상징이 되었죠.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단행했습니다. 자기 나라 왕이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서 1년 넘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고종은 궁궐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던 겁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과 공포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조선 왕실의 권위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조선이 독립국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걸 만천하에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명성황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분명 뛰어난 정치가였어요. 고아 출신으로 왕비가 된 뒤 10년도 안 돼서 조선 최고 실세가 됐고 대원군이라는 거물을 물리쳤습니다. 쇄국 정책을 버리고 개화를 추진했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러시아 카드를 꺼내는 외교 감각도 보여줬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정치 방식은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민씨 척족을 대거 등용하면서 세도 정치를 재현했고 이건 조정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개화 정책도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해서 임모군란 같은 반발을 불렀고요. 청나라와 러시아 같은 외세에 의존하는 외교는 결과적으로 조선의 자주성을 더 약화시켰습니다. 여러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혼란과 갈등이 오히려 조선을 더 약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명성황후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녀를 조선 근대화를 시도한 개혁가로 보고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항일의 상징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척족 정치와 외세 의존으로 국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인물로 보죠. 두 평가 모두 일리가 있고 실제로 명성황후는 이 두 면을 다 가지고 있었던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명성황후가 살았던 시대가 누가 집권하더라도 해법을 찾기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 일본, 러시아라는 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개혁파와 보수파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명성황후가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가 집권했다면 비슷한 선택과 비슷한 실패를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명성황후는 그 험난한 시기에 여성으로서, 그것도 고아 출신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어 나름의 방식으로 분투했던 거죠. 그녀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약소국의 외교가 얼마나 어려운지입니다. 명성황후는 청나라,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어느 쪽도 조선을 진심으로 지켜주지 않았어요. 외세에 의존하는 순간 자주성을 잃게 된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죠. 둘째, 개혁의 속도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성황후의 개혁 정책들은 방향은 맞았을지 몰라도 속도가 너무 빨랐고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어요. 구식 군인들을 완전히 소외시키면서 별기군만 키운 게 임오군란을 불렀고 민씨 척족만 중용한 게 갑신정변의 원인이 되었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폭발한다는 교훈입니다. 셋째,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명성황후는 권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하지만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본래의 목표를 잃게 됩니다. 그녀가 민씨 척족을 등용한 건 처음에는 대원군에 맞서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부패와 비효율을 낳았거든요. 명성황후의 비극적 최후는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죽고 나서 10년 뒤인 1905년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1910년에는 완전히 병합됐죠. 만약 명성황후가 살아있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아마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당시 국제 정세와 조선의 국력을 보면 일제의 침략을 막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성황후의 노력이 무의미했던 건 아닙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배가 가라앉는 와중에도 끝까지 키를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결과는 비극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력과 생존력, 그리고 일본에 맞서려 했던 의지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해서 직접 제거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오늘날 우리가 명성황후를 기억하는 방식도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의 상징으로, 해방 이후에는 민족의 비극적 인물로,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과를 함께 평가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어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그 시대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걸 명성황후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도 드뭅니다. 여러분은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선을 근대화하려 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오히려 혼란을 키운 인물일까요? 아니면 열강의 침략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라를 지키려 했던 비운의 국모일까요? 혹시 이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역사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여러 시각이 모여 완성되는 거니까요.